뉴스큐 2부 시작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내일 국회에서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이른바 확장적 재정 운용 방향을 설명할 전망인데 국민 통합과 공정사회에 대한 메시지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신호 기자. 네, 청와대입니다. 네, 대통령의 네 번째 시정연설. 먼저 이 시정연설 어떤 성격의 자리입니까? 네, 이 시정연설은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대통령이 예산안과 내년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이 재작년 추경 예산안과 본 예산 제출, 그리고 지난해 본 예산 제출 이렇게 세 번이 있었는데 내일 시정연설은 네 번째입니다. 이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확장적 재정 운용을 통해 집권 4년 차를 맞는 내년에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메시지를 강조할 전망입니다.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사회적 갈등 양상, 그리고 공정사회를 향한 요구에도 문 대통령이 직접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그리고 공정사회에 대한 언급이 있을 거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와 수사권 조정 법안을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과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도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 이달 초 스톡홀름 북미 실무회담 이후 다시 답보 상태에 빠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성과 창출을 위한 의지와 노력도 거듭 강조할 전망입니다. 내일 일왕 즉위식에 참석하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오는 24일 아베 총리와도 면담할 예정인데 이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메시지도 문 대통령의 시정연설에서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내일도 이 얘기가 나올지 주목된다고 앞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오전에 이 종교 지도자들과의 오찬 간담회, 이 자리에서도 이 국민 통합, 공정사회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문 대통령이 내일 시정연설을 앞두고 오늘 점심때 이 7대 종단 지도자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이 국민 통합을 위해 2년 넘게 협치 노력과 통합적인 정책 시행 등에 나름대로 힘을 썼는데 그렇지만 크게 진척이 없었다고 자평했습니다. 또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등 국민적 공감이 있었던 사안들을 놓고도 정치권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고 아쉬움을 표현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공수처 설치라든지 이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어떤 조치로 국민들의 공감을 모으고 있었던 그런 이제 사안들도 그게 이제 정치적인 이게 공방이 이루어지면서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것을 놓고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 문 대통령은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서 정치적 갈등이 더 높아지고 이것이 국민 간의 갈등으로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치권의 현 상황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 반발하는 야당에 대한 직접적인 비판으로도 해석됩니다. 이어 공정한 사회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국민들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높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합법적 제도 속의 불공정까지 해소할 것을 국민들이 원하는 만큼 우리 정치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오찬에 참석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가장 공정한 사회를 위한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하다면 흔들림 없이 그 길을 걸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국민 통합과 공정사회와 관련한 문 대통령의 오늘 메시지는 내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비중 있게 언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YTN 신호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은 오늘 오전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 때문에 막판까지 영장 청구 여부를 고심했던 검찰.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 모두 11개 혐의를 영장에 적시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검찰이 2가지 의혹을 11가지 범죄 사실로 나눴다면서 영장에 청구된 혐의들이 오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입니다. 네, 검찰이 구속영장에 어떻게 구체적으로 혐의를 포함했습니까?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이부가 정경심 교수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사실상 마무리하고 오늘 오전 구속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접수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 교수의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증거 은닉 등과 관련해 모두 11개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정 교수는 이미 딸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위조된 표창장과 허위 인턴 활동 증명서 등을 입시 전형에 제출했다는 업무방해 혐의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 또 허위 공문서와 위조 사문서 행사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사모펀드 운용사의 차명으로 투자하고 투자처 경영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과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동양대 연구실과 자택 PC 하드디스크를 교체하는 등 증거를 숨긴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혐의도 있습니다. 정 교수가 뇌종양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 한때 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제기됐는데요. 최근 검찰은 변호인 측의 협조를 받아 건강 상태에 대해 검증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나 범죄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며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도 이를 충분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아직 구속영장 심사 일정이 나오지 않았던데 그럼 정 교수의 구속 여부 언제쯤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까? 네, 검찰이 오늘 영장을 청구하면서 정 교수의 구속 여부도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모레인 23일쯤 법원의 영장 심사가 예정되기 때문에 빠르면 모레, 늦어지면 오는 24일 새벽쯤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정 교수의 건강 상태가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그동안 정 교수는 뇌종양과 뇌경색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해왔습니다. 진단 내용이 얼마나 입증이 가능한지가 관건인데 법정 요건을 갖춘 진단서 제출 문제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 신경전이 줄곧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정 교수 건강 상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를 거쳤다면서 필요하다면 영장 심사에서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영장 심사부터 적극 방어에 나선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정 교수 측은 판사와 검사 출신 등 모두 18명으로 꾸려진 대규모 변호인단으로 영장 심사와 재판 등에 대비하고 있는데요. 영장 청구에 대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입시 문제와 사모펀드 투자라는 두 문제를 11가지 범죄 사실로 나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입시 문제는 딸의 인턴 활동 내용과 평가에 대한 것이어서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문제고, 사모펀드는 조 전 장관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 씨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더 씌우는 것으로서 오해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인사청문 단계에서의 사실 확인 노력과 해명 과정까지도 증거인멸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오해에 불과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겠네요. 자, 그리고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조국 전 장관의 동생, 오늘 다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다면서요? 네, 건강 문제를 호소해온 조 전 장관 동생 조모 씨는 오늘 오후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고 있습니다. 오후 1시 반쯤 차에서 내린 조 씨는 휠체어를 탄 채 목에 보호대를 차고 검찰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건강 상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 등에는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 씨는 웅동학원 위장 소송과 채용 비리 등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 씨 영장을 기각한 뒤 첫 조사입니다. 검찰은 당시 즉각 반발하며 영장 재청구 방침을 밝힌 바 있는데요. 반면 조 씨는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의 수사 진행 내용 일부와 건강 상태에 대한 보도를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돈을 건넨 후배에게 도피를 지시했다는 내용이나 채용 대가로 받은 금품이 모친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알려진 것과 달리 허리 디스크가 아닌 목뼈 부위 문제로 마비 증상이와 병원에 입원했다고 건강 문제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조 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혐의를 보강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
조 전 장관 가족을 둘러싼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 절차도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됩니다. 다만 준비 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서 조 씨의 출석 여부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조 전 장관의 모친인 박모 웅동학원 이사장의 소환 일정은 아직 조율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YTN 강희경입니다. 네, 여야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이 된 공수처 법안 등을 놓고 본격적으로 협상에 들어가긴 했지만 이견이 워낙 커서 대치만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 12개 상임위에선 종합국정감사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역시 다양한 쟁점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는 상황입니다. 이번엔 국회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김주영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여야 3당 원내대표들 만나긴 만났는데 회동이 별로 성과가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가 오늘 오전 11시 국회에서 정례 회동을 가졌습니다. 여권에서 추진에 공을 들이고 있는 검찰 개혁 방안, 그리고 그 핵심인 공수처 법안 등을 논의했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습니다. 특히 공수처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일단 모레 다시 진행될 회동에서 추가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회 12개 상임위에서는 종합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와 연관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는 증권사 간부들을 상대로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또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 의원들은 우리 축구대표팀이 북한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원정 경기에서 냉대를 당한 것에 대해 비판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위원회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야당 의원들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서울대 복직 논란을 지적하자 반대로 여당 의원들이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자녀의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맞서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국회 전반적인 상황과는 별도로 바른미래당 상황은 좀 떼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비당권파를 이끌고 있는 유승민 의원, 구체적으로 탈당 시기를 언급했어요? 네, 유승민 의원이 자신과 비당권파 의원들이 오는 12월 바른미래당을 떠나 신당 창당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유 의원이 대표를 맡고 있는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의원들의 탈당 움직임은 포착돼 왔지만 공식적으로 직접 시기를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유 의원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12월 정기국회까지는 마무리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저희들 결심을 행동에 옮기는 그런 스케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산하고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하고 다 처리하고 그리고 저희들 결심 행동 옮길 겁니다. 이에 대해 손학규 대표는 강하게 유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유 의원이 그동안 당을 위해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신을 몰아내는 데만 힘을 쓰지 않았느냐며 위선자, 기회주의자라고 유 의원을 몰아세웠습니다. 이어 나갈 것이라면 빨리 나가라며 바른미래당은 한국 정치 구조를 바꿔 국민의 신뢰를 받는 연합 정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빨리 나가라 얘기입니다. 왜 지난 4월부터 그 탈당을 생각했다고 하는 사람이 지금까지 당을 망가뜨리고 있으면서 나가겠다고 그러면 나가지 12월까지 왜 기다리느냐 얘기예요. 우리가 당을 제대로 만들 테니까 걱정 말고 나가시라. 이처럼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공개적으로 갈라서기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구체적인 분당 움직임도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YTN 김주영입니다. 네, 그동안 주춤했던 미세먼지가 석 달 만에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 난방이 시작되는 11월부터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습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정혜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늘공원에서 내려다본 도심이 다소 흐릿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가 다시 나타난 겁니다. 수도권 일부와 충남 지역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7월 이후 석 달여 만입니다. 미세먼지가 많다 했는데 많이 심하진 않고요. 또 앞으로 미세먼지가 심하다 하니까 걱정스럽고 마스크를 껴야 될 것 같아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국립환경과학원은 국내 먼지에 중국발 스모그가 가세한 것이 원인이라고 밝혔습니다. 미세먼지는 시간이 갈수록 더 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1월부터 중국 난방이 시작됩니다. 배출되는 미세먼지 양이 크게 늘기 때문에 서풍 계열 바람이 불면 우리나라가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수도권의 월별 미세먼지 농도를 보면 11월부터 크게 상승해 1월부터 3월까지 정점을 찍습니다. 숨막히는 고농도 미세먼지의 공습이 갈수록 잦아지는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대학생 단체 회원들이 모여 최근 위안부 모독 광고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유니클로를 규탄했습니다. 대학생 단체 결의하나와 평화나비 네트워크는 오늘 낮 12시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니클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7월 유니클로가 한국 국민의 불매운동에 대해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깎아내린 데 이어 이번에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과 위안부 할머니들을 의도적으로 조롱하는 광고를 냈다며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또 유니클로는 과거에도 전범 상징인 우길기가 새겨진 티셔츠를 판매하거나 광고에서 우길기가 그려진 종이 비행기를 등장시키는 등 역사적 반성이 없는 행태를 보여왔다고 꼬집었습니다. 악화한 한일 관계가 일본의 한국 수출에 상당한 영향을 주고 있는 사실이 일본 정부의 통계에서 거듭 확인됐습니다. 일본 재무성이 공개한 무역 통계를 보면 9월 한 달간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우리 돈으로 약 4조 3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9% 줄었습니다. 9월 한국에 대한 수출 감소폭은 8월 감소폭 8.2%보다도 2배 가까이 커진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본은 9월에 한국과의 교역에서 약 1조 5천억 원의 흑자를 올렸지만 흑자폭은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25.5% 급감했습니다. 주한미국 대사관저에 난입해 농성을 벌인 대학생 진보단체 회원 7명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3시부터 미 대사관저에 무단 침입한 혐의를 받는 김모 씨 등 7명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앞서 대학생 진보단체 회원 19명은 지난 18일 서울 정동 미 대사관저 담장을 넘어 마당으로 침입해 1시간 동안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반대 등을 주장하며 농성을 벌이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연행한 나머지 10명은 불법 행위 전력과 범행 가담 정도, 공무집행 방해 등을 고려해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 익산에서 여중생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가해자는 여고생 2명인데 자신들의 험담을 하고 다닌다는 것이 폭행의 이유였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모자가 달린 오렌지색 옷을 입은 여중생이 구석에 몰려 무릎을 꿇은 채 빌고 있습니다. 그 앞에 선 여학생은 겁에 질린 여중생 뺨을 세차게 때립니다. 또 다른 여학생도 팔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여중생 얼굴을 내려칩니다.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폭행은 한동안 계속됩니다. 잘못했어요. 조용히 해. 소리 지르지 마. 피해 여중생이 울먹이며 여러 차례 애원하지만 폭행은 멈추지 않습니다. 심지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게 재밌는지 웃는 소리도 들립니다. 영상 속에 확인된 폭행 장면만 1분 30초. 피해자는 무려 1시간 반 동안 38차례 맞았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폭행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거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뭐 뒷담화하고 다닌다 뭐 이런 이유인데요. 경찰은 여중생을 폭행한 여고생 2명을 공동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네, 오늘 오전 11시 50분쯤 경북 상주시 낙동면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양평 방향으로 달리던 21톤 화물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1톤 화물차 2대를 잇따라 추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고속도로 주변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73살 A씨 등 3명이 사망했습니다. A씨 등은 고속도로 갓길 바깥쪽에서 풀베기 작업을 하던 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경찰은 21톤 화물차가 갓길에 세워져 있던 작업 차량 2대를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낮 1시 반쯤엔 강원도 삼척시 미로면 신기 1터널 인근에서 승용차 넉 대가 잇따라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11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태백에서 삼척 방향 터널로 들어가기 직전에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11시 50분쯤엔 인천 남동 공업단지에 있는 화장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공장 근로자 60여 명이 대피했고 화장품 제조 공장에 있던 건물 2층이 모두 탔습니다. 또 옆 건물 2층에 있는 선풍기 제조 공장으로 불이 번지면서 일부가 타기도 했는데 소방당국은 제조업 공장들이 밀집한 만큼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한때 인접 소방서가 모두 동원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고 무인 방수 탑차도 동원했습니다. 불은 1시간 45분 만에 꺼졌는데요.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면서 건물 내부를 수색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이 대규모 친환경 수변 신도시 에코 델타시티 조성 작업이 한창인데 시공 현장에서 배수제가 부실 시공됐다는 의혹과 함께 이를 감추려 한 것으로 의심이 되는 정황도 나왔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최초 수변 스마트시티로 조성되고 있는 부산 에코델타시티. 집안 조성 과정에 땅속 물을 빼내는 PVD 배수제 시공 기록이 조작됐다. 현장에서 배수제 타설 작업을 한 제보자 모 씨는 지난 5월 중순 이러한 내용을 발주처인 수자원공사 경남지사에 알렸지만 무시됐습니다. PVD를 1m를 시공을 하든 10m를 시공을 하든 감리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실망한 제보자는 수자원공사 본사 감사실로 다시 제보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원회에도 신고했습니다. 지난 6월 초 수자원공사와 시공사 현대건설이 수자원공사 감사실에 보낸 시공 현장의 PVD 배수제 타설 기록지입니다. 제보 동영상 촬영이 이뤄진 지난해 9월 4일 오후 3시 45분부터 5분간 45m 또는 46m 깊이로 타설됐다고 기록돼 있습니다. 그런데 수자원공사와 현대건설 측이 지난달 말 YTN 기자에게 보여준 같은 시간대 기록지에는 27m 또는 28m로 다르게 기록돼 있습니다. 수자원공사 감사실에 제출한 데이터와 기자에게 보여준 데이터 사이에 무려 20m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지 수자원공사와 현대건설 측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했습니다. 철저한 감독하에 정상 시공했습니다. 그러니까 제보자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제보 이후 조사가 실시되자 현장 시공 하청업체 측은 제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겠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원하는 게 혹시 있는가 싶어서 한번 제가 연락을 해봤거든요. 아니요, 그런 건 없는데요. 아, 그런 건 없습니까? 혹시 또 원하는 게 있으면 또 중간에 저희들이 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작을 했다고 하면 이거는 사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리라든지 감독관이 체크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거는 직무유기죠. 여의도 4배 면적 크기로 조성되는 에코델타시티. 이 넓은 지역에서 집안 조성을 위해 PVD 배수제가 사용되는데 과연 얼마나 정상적으로 시공된 것인지 의문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네, 친환경 연료인 수소로 가는 배가 시험 운항하고 있습니다. 매연도 없고 소음도 없고 이 수소로 가는 자동차는 이미 상용화됐지만 규모가 훨씬 큰 배에 적용한 것은 처음입니다. 김영근 기자가 소개합니다. 하얀색 배가 영국 템스강으로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언뜻 보기엔 요트 같아 보이지만 이 배는 보통 배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의 수소로 가는 배입니다. 2017년 프랑스 생말로를 출발해 오로지 전기 힘만으로 25개 나라를 방문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가능성을 개척하는 그야말로 움직이는 실험실입니다. Everything is transported via maritime transport. And so it's really important that we find a solution to limit their impact on the planet. 이 배는 이산화탄소는 물론 미세먼지도 전혀 배출하지 않습니다. 소음도 없습니다. 태양열과 바람, 수력, 이 세 가지 친환경 에너지를 이용해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밤 시간처럼 자연 에너지를 활용할 수 없을 때는
바닷물을 분해해 수소를 만들어 사용합니다. Ici, c'est l'électrolyseur. Donc c'est une pièce très importante. Donc cette fameuse molécule H2O, on a la possibilité de la séparer, donc séparer l'oxygène du dihydrogène. 이 배가 상용화되기에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일반 열추진 선박보다 비용 면에서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기술이 향상되고 찾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도 크게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YTN 김영근입니다. 프로야구 가을 축제의 주인공 두산과 키움이 내일부터 펼쳐지는 한국 시리즈에서 7전 4선승제로 최후의 승자를 가립니다. 양팀 사령탑 모두 반드시 승리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5년 연속 한국 시리즈에 진출하며 3년 만의 통합 우승을 정조준하고 있는 두산. 반면 5년 만에 다시 받게 된 한국 시리즈 무대에서 창단 첫 우승을 노리겠다는 키움. 중요한 1차전 선발로는 두산은 정석대로 린드블럼을, 키움은 예상을 깨고 두산과의 상대 전적에서 앞선 요키시를 꺼내들었습니다. 양팀 사령탑은 한국 시리즈 우승에 대한 열망을 한껏 드러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마지막에 정규 시즌 극적으로 1위를 확정지었고 그 좋은 기운을 받아가지고 하여튼 우승을 꼭 하겠습니다. 이 한국 시리즈가 마지막 관문인 만큼 1%의 힘도 남김없이 이번 시리즈에 모든 힘을 쏟아부을 생각이고요. 상대팀에서 가장 껄끄러운 선수로는 각각 김재환과 요키시를 꼽았습니다. 김재환 선수한테 장타를 허용해가지고는 사실 큰 재미를 못 본 것 같아요. 왼쪽에 요키시 선수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투수이기 때문에 요키시 선수를 지울 수 있다면은 지웠으면 좋겠습니다. 양 팀의 젊은 피 이영하와 이정우도 비장한 출사표를 던지며 명승부를 예고했습니다. 또 정규 시즌도 이렇게 1위로 기분 좋게 마무리했기 때문에 꼭 마지막에도 다시 한번 우승컵을 들어 올리면서 다 같이 좋아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그냥 열심히 하는 게 감독님 믿음에 보답하는 거라 생각해서 그냥 계속 끝까지 1%의 힘도 남기지 않고 경기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두산은 막강한 선발진이, 키움은 벌떼 개투진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몇 차전까지 승부가 갈 것 같느냐는 질문에 장정석 키움 감독을 제외한 5명은 6차전에서 가을 야구 최종 승자가 가려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최두입니다. 지난주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남북 대결이 무중계, 무관중 경기로 열린 건 유엔 대북 제재의 영향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장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번 경기로 남북 체육 교류에 회의론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장, 평양에서 열린 월드컵 예선 남북 대결에 대해 관련 부처 수장들은 고개부터 숙였습니다. 남북 우리 축구 관련해서는 제 자신도 굉장히 속상하고 화나고 그리고 정말 안타깝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국민들 앞에도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평양 축구대회에 대해서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중계방송 무산과 무관중 경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유엔의 제재가 있는 상황에서 현금을 줄 수 없어서 결국 중계권이 무산됐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이왕 중계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북한에서도 관중을 안 동원하고 무관중 경기로 가는.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으로 다량의 현금 유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계권 협상 과정에서 국내 방송사가 북한에 지급한 계약금 역시 북한의 조총련계 대행사가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계권 액수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합의가 됐다면 그걸 가지고 유엔 안보리에 제한적인 제재 면제 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그걸 하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계약금까지 받은 북한이 중계권 협상을 끌며 무산시킨 건 정치적 목적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국감에선 향후 남북 스포츠 교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남북 교류하면 뭐 하겠습니까?
남북 공동 저 올림픽 입장하면 뭐 하겠어요? 남북 단일팀 만들면 뭐 하겠어요? 이렇게 한 번에 그냥 남한의 우리 저 국민들의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마음을 이렇게 상처를 내는데 평양 축구에 대한 따가운 질타 속에 박양우 장관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은 남북 교류는 작은 문제로 일희일비할 게 아니라면서 남북 교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영국의 앤디 머리가 2년 7개월 만에 남자 프로테니스 ATP 투어 대회 단식 정상에 올랐습니다. 머리는 벨기에 앤트워프에서 열린 ATP 투어 유러피언 오픈 남자 단식 결승에서 스위스의 바브린카를 2대1로 꺾고 2017년 3월 두바이 대회 이후 2년 7개월 만에 투어 대회 단식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때 조코비치, 나달, 페더러와 함께 남자 테니스 빅4로 불렸던 머리는 고질적인 부상 탓에 세계 랭킹이 243위까지 떨어졌지만 이번 우승으로 재기에 성공했습니다. 이번 우승으로 머리는 정규 투어 단식 통산 우승 기록을 46회로 늘렸습니다. 자, 이곳은 정부 세종청사 농림수산식품부 앞인데 돼지들이 왜 이렇게 경찰과 대치를 하고 있는 걸까요? 네, 돼지들의 습격에 경찰도 공무원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을 텐데 남은 음식 사료의 이동과 급여 중지에 반대하는 시위가 있었고 트럭에 실려있던 돼지가 풀리면서 이렇게 한때 소동을 겪은 겁니다. 도산 위기에 처한 양돈인들이 잔반 사료와 돼지 열병 연관성이 드러나지 않았는데도 정부가 일방적으로 사용을 금지해 폐업 위기에 내몰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돼지 열병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이 최우선이겠지만 가격 하락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는 돼지 농가의 고충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공감도 뒤따라야 되겠습니다. 뉴스 큐레이터였습니다. 예보와 달리 오늘 낮 동안 공기질이 양호했습니다. 하지만 밤 사이에는 중국발 미세먼지가 유입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까지 수도권과 충남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는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오르겠는데요. 내일 낮엔 금세 다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일교차 큰 하루가 되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3도로 시작하면서 아침에는 쌀쌀하겠지만 낮에는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면서 아침과 낮의 일교차가 10도가량 크게 나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의 하늘에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제주 지역은 오후부터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의 기온이 13도, 춘천과 청주 11도가 예상되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조금 더 높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4도까지 오르겠고요. 청주와 대전 23도, 대구 22도까지 올라서 대부분 지역이 20도 선을 훌쩍 웃돌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영동 지역에, 목요일엔 영동과 남부 지역에 비가 오겠습니다. 주말부터는 기온이 점차 내림세를 보이면서 서울의 아침 기온도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큐 모두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